나한테 왜 경배하느냐,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에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한 진리에 의존하라고. 그 굉장한 말이에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타력이에요. 무조건 예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기독교는 그야말로 종교적이고 타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되니까 그걸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냥 네 힘으로 다 해결해. 이제 문제를 네 힘으로 하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는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그 가르침이에요, 불교 가르침. 그래서 제가 이 불교의 가르침을 좋아해요. 자력으로 모든 걸. 그래서 내가 평생 모든 걸 자력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화생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게 그 화생이란 말을 이제 내가 그 금강경이라고 있거든요. 금강단야경. 그래서 그걸 항상 그 경전을 호주머니에 넣고 왜 그걸 읽었냐 하면은 익산에 그 3층 석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고려시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고려시대에 지어졌다. 정말 모두가 다 그랬어요. 학자들 뭐. 근데 내가 딱 보기엔 그건 백제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익산의 그 왕궁리 탑을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탑이에요. 난 제일 아름다운 탑이 익산 왕궁리 탑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런 탑은 고려시대에 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백제 걸로 이제 글을 썼어요. 논문 쓴 게 아니고 이제 그 내 에세이집에 조금 상세하게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쓰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만 써도 그것이 파급력이 세가지고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탑에서 나온 사리 장치가 있어요. 불상도 있고 그것도 다 고려시대로 돼 있는 거예요. 금으로 된 게 이렇게 있고 사리병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유리병인데 그게 전부 고려시대로 돼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 그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혼자 그걸 주장을 하고 이제 몇몇 사람이 호응을 했는데 그게는 안 변하죠. 굉장히 그 보수적이라. 근데 이제 익산 미륵사 탑이라고 봤어요. 석탑. 왜 엄청나냐 하면은 석탑을 목조탑만큼 크게 진 거예요. 엄청 커요. 그런 탑이 없거든요. 백제탑에서 조그맣지 뭐 10 몇 미터짜리인데 이건 뭐 이 목조탑처럼 그대로 석탑으로 만든 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쌍탑인데 큰 평야가 있어요. 익산에 가면은 거기 그 미륵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그럼 나는 꼭 산에 올라가요. 왜냐면 그거를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
용화산이라고 있어요, 이제. 용화산하고 이제 미륵 그 신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서 내려보면 미륵사의 전체하고 이제 그 평야가 쫙 이제 보이죠. 근데 부여는 좁아요. 공주는 더 좁고, 근데 익산은 굉장히 이 평야가 넓어. 근데 이제 그 탑을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한 탑이 둘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이제 무너져서 자취만 있고, 근데 그거는 그 돌을 일제시대 때 누가 이제 권력 있는 사람이 쓰기 위해서 2달 동안 치러 나갔대요. 그렇게 돌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하나는 이제 한 3층까지 일부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3층 끝이 이렇게. 근데 그것만 봐도 굉장한 거예요, 그 느낌이.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다시 발굴을 했어요. 그걸 다 드러내고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사리장엄 나왔어요. 그러면 미륵사 탑은 지어진 해가 분명해요. 거기 명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백지께 틀림없거든요. 예. 그게 이제 마지막 수도니까. 그러니까 기록상은 없지만 그 수도가 틀림없어요. 근데 그거 만든 사람이 왕곡리탑 사리장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이 이제 맞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삼국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륵사탑의 그 사리장엄을 만든 사람이 왕곡리탑 만들어서 솜씨가 똑같아요. 무늬도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내 말을 이제 수긍을 하고 이제 따라오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 왕곡리탑에서 금판경이 나왔어요. 금판경이라는 거는 은에다가 글자를 도를 새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강경을 새기고 도금을 한 거예요. 그것이 나왔는데 글씨가 기가 막혀요. 삼국시대 글씨 중에 최고예요, 그 글씨가. 그래서 그리고 금강경은 읽어보니까 어때요? 금강경이 제일 어려워요. 금강경 읽어보셨어요? 나는 그거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젊을 때부터. 그것이 이제 이게 백제 거구나 하고 왜 내가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잠깐만, 뭐가 백제 거구나 하고요? 그 탑이 백제 거니까 그 금강경판도 백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옛날 고려시대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백제 거 됐으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건 고려시대에 만들어지는 탑이 아니에요. 내가 고려시대 탑을 또 아니까.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뭐 전부들 안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다들 고려시대 거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나오는 금판견도 이제 백제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탑에다가 무슨 경전을 넣어요? 그래서 다란이경을 넣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금강경을 금판에다가 기가 막힌 기법으로 새겼단 말이에요. 어려운 경전을.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걸 안 넣어요. 다란이를 넣지. 그럼 내가 왜 그거를 보고 반했어요? 금판경을 보고, 야, 백제가 이게 대단한 나라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뭐 신라는 일본 다 다란이경 뭐 짤막한 거 넣는데 주문 같은 거, 이거는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진수를 적은 어려운 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제 사람들의 수준이 높았단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백제 사람이 읽었는데 나도 이거를 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읽었어요. 근데 엄청 어려워.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반복해서 읽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금강경을 읽으면은 이제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반복해서. 근데 보통 한 번 쓱 읽고 이제 그만두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감명 깊은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생이 나와요, 사생. 탄생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사생이? 탄생하는 방법. 생명이 탄생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난생, 네, 또 습생, 또 태생, 또 화생. 이게 생명이 탄생하는 4가지 방법이 거기 나와요. 근데 난생은 뭐예요? 닭은 알에서 나잖아요. 알에서. 그 다음에 습생은 습한 데서 모기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태생은 태에서 태생. 화생은 뭐예요? 화생. 그러니까 화생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화생을 아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 화생인데 어질 설명을 보면
갑자기 생겨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갑자기 생긴 게 뭔지. 그래서 화생을 아무리 뭐 사전 찾아보고 어디 불교 사전도 찾아보고 어디 뭐 스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화생을 찾아봐도 내가 만족할 만한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풀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그 답을. 그게 20년 걸렸어요. 인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막연히 아는 거는 안 되고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예, 문제는. 근데 화생이 뭔가 도대체 화생이 뭔가 이게 그냥 한시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화두가 내가 한꺼번에 몇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내가. 화생이 뭔가 화생이 뭔가 화생이 뭔가 화생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쉬운 예가 부처님이 어디서 나와요? 여자애 어디서 나와요? 석가모 시달자 태자가 옆구리에서 어떻게 애가 나와요? 응? 응. 왜 옆구리에서 나오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궁에서 나오잖아요. 예, 자궁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예, 자궁이라는 게 거기서 인간이 생겨나잖아요.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이제 모든 인간들은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시탈타 태자는 거기서 안 나오고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고 아 저게 화생이구나. 저게 옆에서 나오는 게 화생이구나.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화생이라는 거를 알아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는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나름의 어떤 그 이론이 생기고 하면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뭘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체를 100%가 있으면 이제 아는데 필요한 이건 예를 들어서요. 근데 조금 알아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 50% 알아도 알았다 그러고 100% 알았다 그러면 이제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알고서는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100분의 1을 알아도 자기는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구해나가면 한 10개쯤 알 때가 있어 또. 그럼 그때는 엄청난 기쁨이 생기죠. 그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건 내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그걸 계속 끝나지 않고 또 계속 추구해서 한 30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천둥 치는 것 같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응? 내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제 이걸 연구를 만들고 사람들이 뭔지 몰랐던 거를 거의 완벽하게 알았다고 했을 때 내가 엄청 소리를 질러. 그냥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왜냐면 이거는 지구가 생긴 일이 아무도 몰랐던 거를 내가 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10년 후에 또 더 크게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자꾸 계속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던 게 이제 없어지고 그냥 조용히 놀래 이제. 근데 이제 그건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처음부터 나는 미술사를 강의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 내가 독학을 했어요. 박물관에서. 어떻게 했냐면 작품을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는 내가 최초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막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읽은 걸 다 모아놓고 참조해서 자기 거 조금 쓰고 이제 그러는데 나는 그거 안 읽고 작품만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사진도 여러 방면에서 찍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반복해서 이제 논문을 계속 쓰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2000년쯤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벽화를 공부하게 됐냐면
예, 박물관에서 뭐 또 많이 보잖아요. 부처님은 박물관에 많아요. 오래된 거. 박물관에 가면 이제 삼국시대 불상서부터 쭉 있고, 또 인도에 이제 오래된 마투라 뭐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상을 전공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예, 삼국시대 불상, 뭐 중국 불상, 그러니까 불상을 공부하려면은 한국 불상 중에서도 삼국시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톤신라 이렇게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걸 또 해야 돼요. 관계가 깊으니까. 그 뭐 북이시대부터 서위, 북제, 북주, 수당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마투라 불상, 간다라 불상 그런 걸 다 해야 불상이라는 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상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가능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불상을. 한국 거, 중국 거, 일본 거, 인도 거, 뭐 일본 가서도 그렇고 미국 가서도 그렇고 작품 조사를 내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래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거를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 내가 이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게 정말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좀 더 노력하고 내가 모른다는 거를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럼 내가 모른다는 거를 자각하면은 알 때까지 노력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식을 받아가지고 막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정직해야 된다. 모르면 모른다. 근데 사람들은 정직하지가 않아. 우리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않다고. 사람들이 거의 다 거짓말을 해요. 자기는 거짓말하는지 모르죠.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상을 점했는데 난 처음부터 몰랐다. 그럼 내가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신라 불상의 매력을 느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라 불상의 매력을 느끼려면은 공부를 엄청 해야지 느껴지는 거예요. 작품에 어떤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작품에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작품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찾아봐요. 없지. 근데 그 작품에 절대적인 진리가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한 건 내가 처음이에요. 세계에서. 그래서 여기 한판에 조형 사상 연구원이라는 한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때 내가 이 조형에 진리가 표현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보통 진리를 찾을 때는 뭐 경전을 찾아보거나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경전에 거기 진리가 적혀 있고. 근데 작품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거는 아무도 책을 읽어봐서 읽은 적이 없어요. 뭐 간디스키가 뭐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얘기를 하지만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진리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표현하기도 힘들고 파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예술 작품에 표현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에요.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2005년에 그리스를 갔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그리스에 열흘 동안 가게 됐는데, 첫날부터 이제 거긴 폐허하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너져 있고 뭐 이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건축의 파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건축을 내가 독학으로 알아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찰 건축이 있으면은 연구자들이 많죠. 근데 그거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사람이 나예요. 공대에 있으니까 공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뭘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사찰을 이제 뭔지 모르지만 가서 자꾸 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사찰의 건축 부재의 원리를 내가 알아냈어요. 내가 스스로. 그럼 그때는 또 난리가 나서 뭐, 그러니까 뭐
절이니까 크게 소리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5회를 했어요. 5회 발표를 건축학회 가서. 그러니까 나는 건축학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책을 본 적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푼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걸 이제 했는데 이제 건축 그러면 이제 겉에 보이는 게 공포가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공포가 있고 기와도 있고 단청도 있고 뭐 그 안에 불상이 이제 놓여 있고 불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단 위에는 향로가 있고 촛대가 있고 그거를 전체를 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유기적으로 돼 있는 건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또 부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보예요.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그래서 난 전체를 다 하니까 기와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난 불상을 하기 때문에 사찰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불상이에요. 그 불상을 위해서 건축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건축을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거기 부처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 대상이. 그 제일 핵심이에요, 그게. 핵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불단도 만들어지고, 건축도 만들어지고, 다 그게 불상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상을 뭔지 모르고 했지만, 내가 굉장히 행운이죠. 불상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불상이 모르잖아.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가 없잖아요, 불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불상을 아니까, 이것이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저런 불상 때문에 지어진 거거든요. 비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 관계를. 그 이제 그런 건축에 내가 눈을 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뭐에 떴는지 몰라요, 아직. 응?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도 금방 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 건축을 보고 첫날부터 내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본 그리스 건축, 내가 파악한 건축은 서양학자 누구도 모른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과정이 있어요. 보여지기까지의. 그 과정은 나만이 경험한 과정이에요. 그건 서양 사람들이 겪을 수가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열흘 동안 내내 흥분했어요. 뭐 그냥 가는 데마다 모든 게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 학교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은 이제 어느 나라 학자도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면은 굉장히 독창적인 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낸 거는 이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 그런 어떤 그 기본 원리를 내가 찾아냈거든요. 이거는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절에 있는 거, 그죠? 어느 절인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모르는 것도 있으세요? 절의 천정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보면은 뭔지도 모르겠지만 뭐 사람들이 이제 현대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옛날 걸 가지고 그 말에 굉장히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현대적이에요. 그게 왜?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그걸 알아요, 내가. 이거는 내가 이제 천신만고해서 푼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못 풀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그려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린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 원래 화가가 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바로 옆집에 손동진 교수라고 서울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화가예요. 유학 갔다 오고. 그분이 바로 옆집이라 내가 데생도 하고 유화를 그리고 그랬거든요. 뭐 붓글씨 쓰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려보면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또 이런 형태 이렇게 또 이런 형태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 동안 내려온 조형들이에요. 이게 그냥 막 그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나도 몰라. 이거 왜 있죠 여기? 여기 또 있네 밑에 그죠? 비슷한 게 이런 형태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내려온 형태들이에요. 이게 여기 그려보야지 알아요. 이런 걸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되고 이거 좀 두껍고 이렇게 된 거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작품을 분석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거는 아무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응?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모를 때는 모른다 그러면 돼요. 제일 연기사기. 제일 연기싸기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겹으로 가요. 항상 이 연기문은 항상 두 겹으로 가요. 왜 그래? 그래야 갈라질 수가 있어. 이런 것도 다 내가 알아낸 거예요. 또 왜 두 겹인지. 그 다음에 봐요. 여기서 또 이중으로 되잖아요. 이게 응?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요. 이게 요거 뭐예요? 요거 태극이에요. 태극이 뭐예요? 네, 태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태극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음과 양이고 또 순환하고 이 태극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도의 도 굉장히 중요한 만물의 근원. 태극에서 만물이 생성을 해요. 예, 예. 우리 그 태극기라는 게 굉장한 조형이에요. 태극이 있고 네 군데에 뭐가 있어요? 괴. 그러니까 8괴인데 이제 4괴로 하는 거. 그게 이제 태극에서 8괴가 또 변해가지고 몇 괴가 돼요. 그래가지고 만물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음과 양으로 전부 변화한 게 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두역이 그게 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고 그 안에 있는 그 태극이라는 게 만물의 근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런 게 숨겨져 있어 지금 여기에. 자, 여기서 또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오늘로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계속 강의를 하면은 나중에 이걸 보고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때 알게 돼요. 다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돼요. 예, 여기 태극이 생기고. 이 조형에는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 아직 모르지만 하여튼 또 이런 거 이건 지금 다들 이게 입이거든요. 입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또 이게 나오죠. 그죠? 이게 이거하고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이런 것이 다 제일 연기 싸게요. 이게 됐죠?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끝까지 간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이제 조합이 좀 다를 뿐이지 여기에 이용된 형태들은 다 같아요. 이거나 다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여기서 뭐가 생겨요. 여기서는 이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생기고 이 사이에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간략화하면 이거예요. 이렇게서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이에요. 용. 왜 안 놀래? 용이라는데 용을 알아야 뭔지 용이 뭔지 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사람이 내가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다 책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상상의 동물이라든지 또는 뭐 이거는 여러 동물의 토끼의 눈하고 모의 귀하고 여러 동물의 그걸 조합을 해서 만든 뭐다 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을 어떻게 해서 알아냈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를 작품들을 많이 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작품을 수천 점 되는 작품을 해가지고 용이 뭔지를 처음으로 알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오류예요, 오류. 근데 용이라는 거는 용을 모르고 보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내가 지금 내려고 하는 책이 세계의 미술을 용으로 풀대.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용으로 전 세계 건축, 조각, 회화, 도자기, 복식 내가 다 푸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장르를 연구하고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부 세분화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공부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봐요. 용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는 지금은 안 놀라지만 앞으로 계속 용을 보아 나가다가 이걸 보면은 전부 다 놀라요. 지금은 안 놀라잖아. 지금. 놀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해를 해. 그러니까 용이라는 거는 천변만화돼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수십만 가지. 용이 그거를 내가 가능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용을 내가 아는 거예요. 용이 어떤 존재라는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는 용을 표현하는 것 중에 최고의 조형에다가 최고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이 용은. 내가 이거 이제 그 절의 천정에 이게 있는 건데 이거 아무도 이거 뭔지 몰라요. 용인 줄도 몰라. 지금 여기서 동물한 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신화백은 알아요, 이거를. 4년을 들었기 때문에. 4년 들어서 겨우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체득하게 되면 창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응? 그럼 이제 뭐냐면 이게 보주라는 건데, 눈을 이렇게 그 삼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삼중으로 한 이유도 있어요. 이런 보주에서 이런 기운이 나온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근데 보주를 알려면은 몇 년을 해야 되나? 보주. 하여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는 많이 투자할 수 있을수록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이 투자해야. 그러면 원리를 자기가 깨달으면 창작이 가능해요. 그때는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요. 내가 가끔 그런 욕망을 내가 느끼거든요. 하고 싶은 내가.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신화백은 이거를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신화백이 생각하는 그런 이해하는 정도하고 내가 이해하는 정도하고는 달라. 내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아요. 나는 지금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해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근데 제가 찾아낸 거니까 이게 이제 제가 제일연기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름이 없거든요. 제일연기싹. 그래서 이게 연이어 나가는데 이게 뭘 상징해요? 그냥 물이라고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 그러지 말고 보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알게 돼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알진 못해요. 좀 더 이제 배워야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턱에 걸리면 안 돼요. 뭐냐면은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알아듣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한마디로 해서 알아듣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축적이 돼서 이제 한 3, 4년 들으면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자, 이제 반전시킨 거예요, 내가. 그럼 이제 이건데. 그럼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이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구름이라고 그래요, 이게. 응?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제일연기싹의 이제 변형인데 이런 것이 구름이 아니고 기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구름이라고 그래요. 지금 학계에서는. 뭐예요? 네? 보주. 이거하고 지금 이렇게 3중도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보주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보주. 용보다 더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 한 3, 4년. 나도 지금 알아가는 중이에요. 나도 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수강생들이 수준을 내가 파악을 하고 있죠. 거기 맞춰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주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주의 압축인 거예요, 이게. 근데
보호주는 지금 전부 보석으로 알고 있어요. 보석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뭘 압축을 해요? 우주를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돼가지고 다시 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 순환으로 봐요. 지금 이게 순환.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구가 스스로 돌잖아요.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혼자 도냐고. 응? 지금도 돌고 있어요. 지금 못 느끼지만 그럼 이제 돌면서 돌아요. 태양을. 응? 그것만이 아니고 또 태양계가 또 있잖아. 더 큰 태양계가 또 지금 태양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온 우주가 다 도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런데 일종의 이제 그거를 순환 같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기후는 항상 순환을 해. 그러니까 태극이 이렇게 돼가지고 보면 이게 돌아요. 이게 태극이 네, 그 순환이거든요. 근데 그 순환의 그런 그 모티프가 예술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근데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본 분들은 박물관에 계속 가서 작품을 보고, 왜냐면 지금 박물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봐요. 보긴 봐요.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불상도 있고 불화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금속거미도 있고 많아요. 옛날 게. 거기 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걸 내가 알아요.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있어 봐서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뭔지를 알려면 박물관에 부지런히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 생각에 박물관은 죽어 있다고 생각해. 과거의 전통을 극복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지 새로운 창조를 한다. 전통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을. 그런 말 많이 해요. 과거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걸 창조하자.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의 전통을 지금 뭔지 모르는 거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안 믿겠지만은 건축, 조각, 도자기, 불화 그거를 전부 내가 새로이 다 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 그다음에 이런 건 뭐 이제 우리가 뭐 민화라는 거는 사실 그거 민화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세히 보면은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서 밑에서부터 보면 뭐예요? 회장이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여기하고 이거하고 이어진 건가? 색이 지금 막 차곡차곡 쌓여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사람들마다 뭐 국화라든지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꽃은 실제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시방이 뭐가 돼요? 시방에서 뭔가 했던 굉장한 그 에너지가 지금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건 느끼죠? 이게 굉장히 그 속도가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책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아마 이런 민화는 처음 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뭐죠? 도자기인데 이렇게 그 매듭으로 묶어요. 왜 묶어요? 실제 도자기에 이렇게 매듭으로 묶어서 만든 도자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많진 않은데, 그 왜 그럼 이렇게 매듭으로 묶느냐? 그 매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영화시킬 때 매듭으로 이렇게 묶어야 하여튼. 그 다음에 요 위에 이 그릇이 있죠. 여기 있는 건 뭐예요? 포도. 포도 틀림없어요? 네. 아, 호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보호주에서 이제 보호주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평생 추구해야 될 게 보호주예요. 그걸 써야지. 그게 중요한 얘기니까. 외고 다녀. 써붙여요. 그 책상 위에다가. 평생 추구해도 모르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시방이 이렇게
정말 보조화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투명한 그릇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포도가 있는데, 여기서 포도가 보이네요. 투명하게. 또 이제 접시가 있고, 이런 병이 있고, 또 이런 새장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새가 도망가기 쉽죠.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그죠? 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든 거는 이게 새장이 아니고 이게 만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이 안에도 또 이렇게 매듭을 한 그릇들이 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보면 이런 무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재밌어요. 이게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내가 다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떠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이런 것도 있고, 뭐, 여기에서, 자, 보세요. 제1연기사.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나오는 거고, 또 그 사이에서 또 제3연기사. 여기서 또 요 갈래에서 또 나와요, 이거를. 그런 원리를 내가 찾아낸 거예요. 그 사이에서 또 나오고, 제3연기사. 이것도 그렇고, 제1연기사. 계속 듣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제3연기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뭔지 몰라요, 이건. 뭔지.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이렇게 있고, 여기서 지금 막 연기, 기운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대예요, 대. 이런 그릇의 대, 지금. 여기서 지금 뭐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꽃이지만, 뭐가 지금 솟아나오는 거예요. 우주들이. 그 다음에 이 이파리들도 잎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책이 있고, 그럼 여기에 보면 이런 뭐 새장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대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책이 있고, 그 위에 지금 이게 지금 떠 있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는데, 이런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정물화라고 그래요, 정물화. 네, 정물화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한 덩어리가 돼서 지금 여기 있는데, 어느 세계 나라의 그림을 봐도 이런 건 없어요. 어느 세계에도.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서양에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어야 돼요. 아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급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매듭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한번 풀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내가 설명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도 설명을 이제 충족하게 하기는 이제 어려운데, 매듭이 중요해요. 근데 하여튼, 이런 그림은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그럼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시대예요. 19세기, 이건 20세기 초예요. 그러면, 내가 민화라는 책을 재작년에 냈어요. 민화. 가서. 민화라는 책을 내가 냈는데, 그것이 민화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서적이에요. 민화. 그럼 여기도 보면은 잎이 뿡긋해요. 왜 이러죠? 그거요. 그리고 이것도 제쳐졌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딱 제쳐지고, 이걸 피면은 뾰족하게 나오겠죠, 그죠? 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모든 게. 일단, 비합리적이잖아요. 뭐 떠있고, 막, 이게. 그리고, 자, 우선 의문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온 만큼, 이제 뭐, 본 게 있으니까, 일단, 이 그림을 보면은, 비합리적이, 그죠? 비합리적.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이게 책값인데, 책값이라고 해서 책값을 만들고, 그 책을 이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값이 이렇게 뒤로 갈수록 좁아져요, 넓어져요. 지금 책값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좁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뒤는 뭐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역원근법이라고 그래요. 동양은 역원근법이고 서양에는 역원근법이 서양은 소실점이 있어요. 이렇게 뒤가 좁아져가지고 쭉 가면 제로가 돼요. 동양은 반대야. 이게 뒤가 넓어요. 역원근법. 근데 역원근법에 대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역원근법으로 왜 표현했는지는 아무도 설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상해요? 뭐 뭔지 모르는 게 하여튼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금 그릇이 있는데 떠 있잖아요. 지금 공중에. 떠 있고. 이게 뭔지 모르고. 예. 이렇게 그 불가사의한 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못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현실에서 본 거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본 거를 그대로 잘 그리면 잘 그렸다고 그래, 보통은. 근데 이거는 뭐 떠 있고, 역원근법에다가 뭐, 전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못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못 그린 그림. 하여튼, 이상한 그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뭔지 모르는 이런 무늬들이 있어요. 이건 적자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면 이게 포도로 안 보여요. 금방 안 변해, 이거는. 나도 그 몇 년 걸렸어요. 근데 그건 자차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줄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릇이야, 일단. 그릇.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배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뭔가 기운이 뻗어나와요, 이렇게. 네. 굉장히. 처음 보죠,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옥션이 있으면은 이제 책이 와요. 그러면, 아, 중요한 게 있으면 가서 내가 사진 찍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박물관에도 가야지, 그 개인들이 또 이렇게 많은 전시회도 있고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부지런히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것이 축적이 돼서 이제 뭐가 정리가 되는데, 이 민화라는 거는 정말 불가사예요. 그 세기말, 그러니까 한국의 그 국운이 기울일 때란 말이죠. 일본 식민지가 되고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막 어지러운 그 와중에 이런 민화가 전국적으로 아마 인구수만큼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막 트럭으로 파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만들어졌는데 전부 이게 못 그린 그림이 아니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아주 고차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18년에 내가 이제 민화라는 책을 다빈치에서 냈는데, 그것이 최초의 학술적인 접근이에요. 예. 근데 그럼 왜 내가 일찍 안 내고 왜 재작년에 냈죠? 내가 30대부터 민화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봐도 모르겠어요. 그 이제 고구려 벽화도 연구를 하고, 이제 고구려 벽화도 강의 이제 듣게 될 거예요. 그 한 번, 고구려 벽화를 한번 쭉 강의를 하는데 1년쯤 걸려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또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화를 내가 이제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서울가는의 탄생이라는 책을 2013년에 내가 냈어요. 근데 그거는 고려 불화 한 점 가지고 책 한 권을 낸 거예요. 그건 고려 불화를 100% 내가 알아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건 그렇게 쓴 책은 최초의 책이에요. 불화 연구자들은 한 점 가지고 논문도 하나 못 써요. 다른 거 다 모아가지고 쓰지. 그래서 이제 불화를 또 고려 불화를 공부를 하고 조선 불화를 또 공부를 하고, 그럼 작품을 많이 봐야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알아야 돼? 궁중회화를 알아야 돼. 그럼 고궁박물관에 내가 한 100번은 갔어요. 왜냐면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거기 궁중회화도 공부를 하고, 그러느라고 내가 이제 나이가 지금 80이 됐거든요. 그래서 78살에 내가 책을 냈어요. 그럼 평생 걸린 거예요, 내가.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나만큼 평생 걸려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안에 죽으니까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가 있어, 내가. 응? 그러면 50년 걸려서 안 거를 그 5년에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데 싫다고 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년을 걸린 거를 내가 5년 동안에 알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싫다. 그런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뭐 그냥 그대로 모르는 상태로 그냥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작품들을 분석을 해서 알아내니까 그제서야 민화가 보인 거예요. 응? 그래서 78살 때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되고 정직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지 모르면서 막 써요. 거짓말로. 나쁜 사람들이죠, 그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민화를 배우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민화는 모든 것과 다 연결돼요. 건축, 조각해야 뭐 이게 민화가 엄청 이게 뭐 총 집합체 이게 민화가 아주 다양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거기 제목이 뭐냐면 민화인데 한국 회화사 2000년의 금자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불화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배워서 이제 그 원리가 있거든요. 전개 원리를 해서 이제 그걸 자기가 응용을 해서 창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창작 민화라고 하는 거는 엉터리금 막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뭐 저기 저 호랑이가 있으면 뭐 안경 씌우고 막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일단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네. 최소한 3년 동안은 하여튼 나를 교주로 생각하고 내가 한 말은 다 믿어야 돼 무조건.